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번 생은 망했어. 2023년 12월에 발표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54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취업이나 대인관계 문제로 개미굴 같은 쪽방에 갇혀있다고 합니다. 이 중 10명 중 7명은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학벌주의가 어떻게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착취하는지 그 사회적 폐해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스쿨의 백운용입니다. 학벌주의 대한민국 4부인데요. 3부의 핵심은 학벌주의가 인간의 마음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벌주의로 인해 마음이 병든 5가지 유형의 인간을 나르시시스트, 살리에리, 더닝크루거, 리플리, 그리고 르상티망으로 구분하고 그들의 마음을 심리학과 철학을 토대로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학벌주의의 폐해를 따로 구분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가 사회 현상으로 진화하면 작동하는 방식이랑 그 파장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부에서 대학에서 시작된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할 수 없는 다중격차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잖아요. 학벌주의의 사회적 폐해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 시간축을 더 추가할 거예요. 불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즉 대학 입학 전에 부모가 자신의 부와 지위를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폐해를 만드는지, 또 그 영향과 결과는 무엇인지, 이를 문제의 배경과 현상, 영향과 결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3, 4부 강의 전체를 요약하고 이걸 1, 2부랑 종합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학벌주의의 사회적 폐해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는지 알아볼게요. 이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세대 구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학벌주의의 사회적 폐해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주도한 게 부모 세대인 86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대란 공통된 경험을 통해서 이전 세대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는 인구 집단을 말하는데요. 86세대란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생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에 해당하는 분들이고요. 출산율이 굉장히 높을 때 태어나서 넓은 의미의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자식 세대가 1981년생부터 1995년생까지, 즉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하고요. 2024년 기준 44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86세대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 일단 인구가 많았어요. 2020년 신생아 수가 27만 2,400명인데 1980년 신생아 수는 86만 2,835명이에요. 지금보다 3.16배가 많은 수치죠. 집집마다 애를 적게는 3명, 많게는 10명까지도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전쟁 직후라 산업 기반이 없어서 농사 짓고 밭 갈고 풀 캐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요. 이때는 진짜 성공하는 길이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느냐? 집이 가난한데 어떻게 그 많은 자식들 학비를 다 마련합니까? 그래서 장난만 논 팔고 소 팔아서 교육시켰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어요. 1980년대 대학 진학률 평균이 35.7%예요.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에 3명만 대학을 가고 나머지 7명은 바로 취업해서 집에 생활비랑 동생들 학비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학률과 취학률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진학률은 전체 졸업자 중에서 상급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비율을 말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반면 취학률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나이대, 즉 취학 정령 인구 중에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을 말해요. 그러니까 동년배 전체 중에 대학을 간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따져보면 1980년에는 11.4%, 10명 중에 1명, 1989년에는 22.6%, 10명 중에 2명, 그리고 1980년대 전체 평균은 19.68%, 결국 10명 중에 2명. 2021년 고등교육기관 전체 졸업생 중에서 대학원 졸업자 비율이 14.7%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 대학생이 지금 대학원 졸업생보다 희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과 동생들의 주요 생계수단인 논과 소를 팔아서 가족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질 수 없는 도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목숨 걸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고 나라가 산업 입국이라고 해서 산업을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폭발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는 엄청난 성공 신화들이 생겨났는데요. 공통점은 사회 곳곳에서 하나같이 고학력자들이 이러한 성공과 발전을 주도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저마다 속해 있는 직장에서 학벌로 인한 혜택과 차별을 직접 경험하면서 내가 못 먹고 못 입는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식은 반드시 좋은 대학에 보내리라 이렇게 다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한에 가까운 다짐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져서 어마어마한 입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다음으로 학벌주의의 사회적 폐해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중에 모던 코리아라고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 만든 아카이브 프로젝트가 있어요. 모던 코리아 3부가 수능의 탄생인데요.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으로 이어지는 대학 입시의 흐름과 열기를 당시 영상으로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콘텐츠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1980년대 대학 입시 열기가 지금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못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때 등장한 말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고1은 입원실, 고2는 중환자실, 고3은 영안실이다. 4당 오락, 4시간 자면 떨어지고 5시간 자면 붙는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서 과외를 금지하니까 파출부로 위장 취업해서 과외하거나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과외를 했다. 끝으로 1980년대에 매해 100여 명씩 성적 비관으로 자살을 했다. 이 정도로 입시 경쟁이 심했는데요. 부모 세대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먼저 대졸 중산층 부모의 경우 자녀가 자신들처럼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자신들과 비슷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즉 쉬운 경험을 이식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컸고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부모의 경우 자신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걸 자식의 성공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가 컸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 문제는 합리적인 이성이 개입한 영역이 아니에요. 생명체의 관점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고 그 개체의 경쟁과 생존 그리고 번성을 도모하는 본능의 영역입니다. 이를 통해 결국 부모는 자기가 죽어도 자식을 통해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자식한테 쏟아붓게 되는 거죠. 관련해서 대표적인 연구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7년에 발표한 교육격차 실태 종합 분석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 변동, 대학 진학 격차, 그리고 대학 경험과 노동시장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격차가 분명한 실체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한 불평등이 과거와는 다르게 체계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을 숫자로 검증했다는 점이에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국영수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요.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중학교에 다닐수록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에서는 서울 4년제 상위권 대학 진학에서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데 이 말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들이 서울 외의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끝으로 대학 경험 중에 어학연수 경험은 졸업 후 노동시장 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휴학 경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부모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 어학연수를 통해서 글로벌 감각과 언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해야 되니까 학업이나 취업이 어려워지는 거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는 분야인데요. 경제학자 조기동은 2020년 출간한 세습 중산층 사회에서 상급 학교 진학, 교육기회 획득, 노동시장 진입 등 자녀 교육의 주요 거점에서 나타나는 엘리트 중산층의 행태를 마찬가지로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10% 중상위층과 나머지 90% 시민 간의 초격차 사회로 진단했고요. 대한민국이 자신의 학력, 소득, 직업, 인맥, 문화적 역량을 자녀의 인적 자본으로 세습하는 엘리트 중산층의 세습 사회가 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일대 로스쿨 교수 데니얼 마코비치는 같은 해 엘리트 세습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명의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소수의 엘리트를 중산층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엘리트가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투자받아서 명문대 학위와 고소득을 얻은 후에 그 돈으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신의 자녀를 자기와 같은 엘리트로 키워서 지위를 세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쟁 직후에 태어났고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성공한 86세대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학력, 소득, 직업, 인맥, 문화적 역량 등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동원해서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모와 없는 부모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고, 이게 고스란히 자식의 학업 성취, 대학 진학, 대학 경험, 그리고 노동시장 진입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 극복할 수 없는 다중적 불평등이 고착화됐다. 한마디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엘리트 중산층 세습사회가 바로 학벌주의의 사회적 폐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엘리트 중산층 세습사회로 굳어진 상황은 구성원들, 특히 자식 세대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다 무한 경쟁에 지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주마처럼 좋은 대학, 직장, 소득, 주거 등 부모 세대가 정해놓은 하나의 기준에 맞춰서 모두가 같은 값을 갖고 달리니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원하는 진로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온갖 지원을 앞장서서 다 해주니까 이런 부모의 기대에 걸맞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계속되면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누적된 피로를 못 이기고 일찍부터 번아웃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자신이나 부모가 충분한 능력을 쌓지 못했다고 원망하면서 자기 혐오, 자기 부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나선 거슌이 옥스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청소년들이 공부에 들이는 시간을 두고 놀라운 수준을 넘어서 기괴하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입시 경쟁이 다른 집 자녀가 사교육으로 더 앞서 나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끝없이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냉전시대의 군비 경쟁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2년에 제독 철학자 김병철은 한국 사회를 포함한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규정했거든요. 피로사회에서는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동기부여, 그리고 자기 최적화가 마치 정신적인 약을 주입하는 것처럼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희열을 느끼고 더 많이 하는데 나중에는 왜 이것밖에 못해? 라는 스스로에 대한 폭력과 강요로 변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학대하고 착취하다가 결국 쓰러집니다. 여기서 승자의 함정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결국 승자라는 건 능력주의와 경쟁에 찬성하고 개별적이고 고립된 상황에서의 지속된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경쟁에서 승리한 만큼 더 큰 경쟁이 기다리고 있고 더 많은 일이 주어지니까 조금의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더 많이 일하다가 어느 순간 번아웃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의 특정 단계, 예를 들어 승진이든 결혼이든 여기서 한번 실패하면 애초부터 개별자였으니까 누구 탓도 못하고 그냥 수직 낙하하는 겁니다. 게다가 예전부터 할 수 있다고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더는 못하겠으니까 도와줘 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사회는 결국 승자 역시 패자가 되는 구조다. 그러면 반대로 대학 진학이나 노동시장 진입에 계속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뭘 해도 안 된다,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자포자기하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집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대학 입시, 취업, 인간관계 등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이걸 바꾸려고 계속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가 계속될 경우에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아무것도 못 바꾼다는 신념을 갖게 되는 걸 말해요. 여기에 미래에 대한 기대나 동기가 감소해서 학업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의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무력감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고립되고 은둔하게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2월 13일에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최초의 전국 단위 조사인데요. 그만큼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한창 일할 나이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골방에 그냥 갇혀 있으니까. 전국에 54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고립 은둔 기간과 성별 및 연령은 이렇게 됩니다. 눈에 띄는 건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한창 일을 배워야 할 나이인 25세부터 34세까지의 연령이 전체의 무려 69.4%를 차지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데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 취업이나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매일 게임하고 동영상 보고 불규칙적으로 먹고 운동도 안 하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이 빠르게 안 좋아지는데 그 결과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자살을 생각하고 2명 이상은 시도까지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트 중산층 세습사회는 이걸 만든 부모 세대의 바람과는 다르게 자식 세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거나 번아웃 와서 자기 혐오, 자기 부정에 빠진 청년들을 양산하게 된 거예요. 개인의 한계가 일찍 오냐 조금 늦게 오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피로사회에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스스로 착취하다 결국에는 다 쓰러질 테니까.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지금 청년들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코인이나 주식으로라도 역전해보겠다고 아등바등 하잖아요. 이런 한 방이 없으면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하고 그냥 늙어주는 수밖에 없으니까. 원래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젊은 사람들은 일하게 해줘서 완전 고용 시켜줘서 가정도 꾸리고 집도 사고 애도 낳게끔 해줘야 내수시장도 활성화되고 세수도 확보되고 이를 통해 그 사회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국가와 시장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86세대는 청년 일자리든 임대주택이든 출산 육아 지원이든 와닿는 정책은 하나도 없고, 어차피 내일 아니니까 상관없잖아 팔짱 끼고 내려다보면서 죽을 때까지 국민연금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배부른 소리 한다느니, 노력이 부족하다느니,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느니 라는 철진한 훈계가 쏟아지고요. 자식 세대가 조금이라도 개혁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가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이뤄낸 세대야, 너희들은 세상 물정 잘 모른다, 너희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싸워봤냐는 식으로 불신하면서 평생 현역을 구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태를 두고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9년에 출간된 불평등의 세대에서 한국 사회를 부와 권력, 명예와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86세대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훈계하고 선동하면서 때로는 손가락질까지 하는 곳이 됐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제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기피하게 됐고, 그 결과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고요. 2024년에는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1호 인구소멸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에요.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책이 있는데요. 코나아이라는 핀테크 기업에서 MIT에서 개발한 미래 예측 방법인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토대로 인구와 관련된 각종 지표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인구 시스템 붕괴의 충격을 빅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출간됐고요. 결론은 지금부터 당장 결혼율, 출산율 증가, 국제결혼 장려, 그리고 유학생 및 유학생 체류 증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50년에 전 세계 193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노인 부양 비율 및 노령화 지수에서 1위가 되고, 경제, 산업, 부동산, 직업 수요, 인구 이동, 자산과 소득,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기능이 빠르게 붕괴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벌주의의 사회적 폐해를 배경, 현상, 영향, 결과로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1980년대, 90년대에 교육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부모 세대가 대학을 졸업했든 졸업하지 않았든 자식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유명의 자원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으면서 입시 경쟁이 매우 심해졌다. 하지만 학력, 소득, 직업, 인맥, 문화적 영향 등이 있는 부모와 없는 부모 사이에는 당연히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지원이 차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고스란히 자식의 학업 성취, 대학 진학, 대학 경험, 그리고 노동시장 진입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극복할 수 없는 다중적 불평등이 고착화됐다. 즉,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자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엘리트 중산층 세습사회가 눈에 띄는 사회 현상으로 굳어졌다. 부모 세대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면 자식 세대가 본인들처럼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자포자기와 고립운둔의 개미굴에 갇혔고, 경쟁에서 잠깐 승리한 사람들도 버티고 버티다 결국엔 번아웃이 와서 자기 혐오와 자기 부정에 빠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코인이나 주식으로 아등바등 하는데, 국가와 시장의 수뇌부를 장악해 부, 권력, 명예, 인적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86세대는 국민연금 지키기에만 관심이 있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훈계하느라 바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출산율이 곤두박질 쳤고 이제는 국가의 존망이 위기에 처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영광의 86세대가 이제는 반대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 제1호 인구소멸 국가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면 학벌주의 대한민국 3부, 4부 전체 강의 내용을 빠르게 요약하고 1, 2부랑 연결해서 시사점을 도출해 볼게요. 3, 4부에 걸쳐 학벌주의의 폐해를 정리했는데요. 3부에서는 학벌주의의 폐해를 개인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학벌주의로 인해 마음이 병든 5가지 유형의 인간을 나르시시스트, 살리에리, 더닝크루거, 리플리, 르상티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4부에서는 학벌주의의 폐해를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봤는데요. 이건 개인의 잘못, 개인의 책임으로 마음이 병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부에서는 학벌주의의 사회적 폐해를 만든 배경으로 베이비 부머 86세대의 교육열을 지목하고 이들이 만든 엘리트 중산층 세습사회가 승자든 패자든 결국 모두가 패자가 되는 구조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육의 힘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한 대한민국이 똑같이 교육의 힘으로 전 세계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3, 4부의 핵심이 뭔가요? 이건 1, 2부랑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1, 2부의 핵심이 뭐예요? 대학은 다중격차를 통해서 정신적 신분사회를 만든다. 정신적 신분사회를 만드는 학력, 소득, 사회적 지위 등의 불평등이 대학, 더 구체적으로 대학 서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한 사교육이 계속된다라고 분석했잖아요. 이러한 1, 2부 내용을 보고 3부를 보면 학벌을 갖기 위한 경쟁과 승패가 저런 5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하는구나. 결국 잘하고 못하고는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야. 무섭다. 혹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4부까지 보고 나면 불평등이 개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대학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대학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많구나. 그리고 이게 엘리트 중산층 세습사회라는 사회 현상으로 굳어져서 아무런 지원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개인이 혼자서 극복하기에는 이미 굉장히 어렵게 세팅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이미 확고해진 시스템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고 부정적인 영향일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시작되는 다중격차가 사실 엘리트 중산층 세습사회의 하부 구조이고 엘리트 중산층의 경우 자신의 부와 지위를 자신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대학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엘리트 중산층이 아닐 경우 그들의 자녀는 대학에 입학도 하기 전에 초중고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대학 이후의 그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서 결국 학력, 소득, 사회적 지위에 따른 정신적 신분사회, 즉 엘리트 중산층 세습사회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전 세계 1호 인구소멸 국가라는 전망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최종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학벌주의의 사회적 폐해를 알아본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관적인 생각을 사실인 양 얘기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꼼꼼하게 준비한다는 게 오히려 너무 미래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얘기하려면 이러한 논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학벌주의의 전망과 대응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영상 만들 테니까요. 많은 기대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새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고 대학에 갈 인원 자체가 없는데 학벌주의 이제 끝 아니냐 이런 말 많잖아요. 그래서 학령인구와 대입정원 그리고 AI와 관련된 자료들을 토대로 학벌주의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궁금한 내용이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알 수 있고 향후 채널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진로진학은 백운용. 감사합니다.